히말라야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들 사이 구름이 손에 닿을 듯 가까운 티벳 고원에는 오랜 세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처다부제는 한 여성이 여러 남성과 혼인하는 제도입니다. 서구 사회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 풍습이 왜 수천 년간 이어져 왔을까요? 해발 4,000m가 넘는 척박한 구원에서 생존는 그 자체로 도전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메말라 보이는 돼지, 그리고 한정된 토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단의 생존이 우선되어 했습니다. 일처다부제는 바로 이런 환경적 조건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지혜로운 제도였습니다. 가족의 재산과 토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 집중시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인구 증가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이 함께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가족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한 명이 장거리 무역이나 순례를 떠나도 가정이 공백 상태가 되지 않는 실용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왜 한 여인이 여러 형제의 아내가 되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문화적 관습을 넘어서 인간이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체링 할머니의 회고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가 벌써 6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체링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낡은 보리차잔을 얼루만지며 먼 옛날을 회상하는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1950년대 후반 티벳 동남부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의 어린 시절은 지금 생각해봐도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어요. 어머니는 하나였지만 아버지가 둘이셨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체링의 집은 돌과 진흙으로 지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가축우리, 2층은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었죠. 아침이 되면 엄마는 야크젖을 자고 큰아버지는 보리밭으로 작은아버지는 양떼를 몰고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체링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겨울 저녁이면 우리는 모두 난로 주위에 둘러 앉았어요. 엄마가 차를 끓이고 큰아버지는 다음에 농사 계획을 세우시고 작은아버지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분들은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명절 때의 풍경이었습니다. 노사르팁의 신정대가 되면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엄청난 양의 모모티식 만두를 빚고 풍성한 상을 차렸습니다. 이때만큼은 가난한 살림도 잠시 잊고 모두가 행복해. 아버지들은 각자 역할이 달랐어요. 큰아버지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었고 작은아버지는 더 자상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셨죠. 엄마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시는 분이셨어요. 마치 작은 왕국의 여왕님 같았죠. 어린 체링에게는 이 모든 것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특별했을 뿐 흐르는 사랑과 보살핌은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체링이 10살 무렵이 되자 마을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집이 그리고 마을의 많은 집들이 이런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사는지에 대한 이유들 말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는 여름 수학 후에 열리는 온코르였어요. 그때가 되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혼담이 본격적으로 오갔죠. 일처다부제는 단순한 결혼 형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피백 고원에 한정된 토지에서 가족의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각자 결혼해서 독립한다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귀중한 토지는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땅은 조상이 주신 선물이니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한 아내를 맞이하여 토지를 지키는 것이 가문의 의무라고 하셨죠. 또한 이 제도는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멀리 떠나 교역을 하거나 순례길에 오를 때 다른 형제가 집안일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혹독한 추위나 여름철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닥칠 때 여러 명의 성인 남성이 있다는 것은 가족의 생존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 큰 홍수가 났을 때를 기억해요. 우리 집은 큰아버지가 보리를 수확하고 작은 아버지가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엄마가 곡식을 말리는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한 분뿐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링의 기억 속에서 마을 축제는 이런 전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화려한 추바팁의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총각들은 말타기와 활쏘기, 실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 상대는 개인의 선택보다는 양감은 어른들의 신중한 결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사랑이 먼저냐, 생존이 먼저냐, 그때는 당연히 생존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찾는 지혜가 있었어요. 1968년 채링이 되던 해봄, 드디어 그녀의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상대는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찐 집안의 세 형제였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큰 남편 펜파는 30세, 둘째 남편 노르브는 27세, 셋째 남편 탄지는 22세였죠. 모두 다른 성격이었어요. 전통적인 티베레는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채링이 타고 온 말에는 하얀하다 축복의 스카프가 걸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보리주와 차를 대접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추바를 입고 머리에는 페락터키석과 산호로 만든 장식품을 착용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어색했어요. 큰 남편 펜파가 주도하여 간단한 의식을 치렀죠.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이자 새아들의 아내다라고 말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의 차를 함께 마셨어요. 하지만 실제 부부관계는 전통적인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티베의 일처다부제에서는 아내가 각 남편과 보내는 시간에 대한 암묵적인 순서와 예의가 있었습니다. 첫 딸은 큰 남편과 함께 지냈어요. 그분이 가장이시니까 먼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이 전통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펜파는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천천히 다정하게 대해 주셨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서열과 배려가 중요했습니다. 큰 남편이 먼저 권리를 가지지만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는 것도 그의 의무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감정과 몸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둘째 딸부터는 노르부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은 첫날 밤에 형님이 먼저 쉬었으니 나는 천천히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죠. 셋째 탄진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런 체계가 항상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나 임신, 농번기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나 억압이 아닌 상호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펜파는 진중하고 든든했고 노르브는 부드럽고 세심했고 탄지는 유머러스하고 자유로웠어요. 각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일처다부제에서는 보통 맏형이 가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펜파는 농사일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르브는 가축 관리의 전문가였고 막내 탄지는 집이나 도구, 제작 같은 기술적인 일을 맡았습니다. 각자 역할이 달랐지만 저에 대한 대우는 공평했어요. 하루는 큰 남편과 다음 날은 둘째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각자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채링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야크젖을 짜고 보리차를 끓이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전에는 밭일을 도왔고 오후에는 약물을 잡거나 옷을 수선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새 남편이 있으니 든든하기도 했어요. 한 분이 아프거나 멀리 나가셨을 때도 혼자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각자 다른 장점이 있어서 배울 점도 많았어요. 물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들 사이에 질투가 생기거나 채링에 대한 관심을 두고 경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개 집안 어른들의 지혜로운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평화는 며느리의 지혜에 달려 있다고요. 편애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집안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죠.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채링은 자신만의 내적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옳은 것인가? 다른 여성들처럼
한 남편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혼자 생각에 잠긴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고요. 새 남편 모두 각자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가끔은 온전히 나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원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어려웠던 것은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마음이 끌리는 남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둘째 남편 노르브가 가장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고 작은 선물도 자주 주셨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너무 드러내면 다른 남편들이 상처받을까봐 늘 조심했어요. 이런 갈등은 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만날 때면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덕양 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채링은 점차 자신만의 대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의 화평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되 개인적인 성장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글을 익히고 약초에 대한 지식을 쌓고 마을 여성들의 상담자 역할을 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연인 같은 사랑, 가족 같은 사랑, 동반자 같은 사랑, 각각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것들이죠. 또한 채령은이 제도가 단순히 여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들도 각자 나름의 제약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해야 했고 형제들과의 조화를 위해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굽혀야 했습니다. 큰 남편 펜파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무게를 어깨에 지고 계셨죠.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보이곤 했어요. 셋째 탄지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는데 가족의 틀 안에서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고요. 이렇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채링은 원망이나 불만보다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정의 분위기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결혼 3년 만인 1971년 채링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로브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처다부재 가정에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남편 모두가 공동의 아버지로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은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람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로브상이 첫걸음을 뗄 때는 새 아버지가 모두 손을 치며 기뻐했어요. 큰아버지는 든든한 보호자, 둘째 아버지는 자상한 놀이친구, 셋째 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꾼 역할을 해주셨죠. 2년 후에는 딸 돌마가,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 텐진이 태어났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각자 다른 아버지들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로브상은 큰아버지 펜파로부터 농사일을 배웠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소하는 모든 과정을요. 돌마는 둘째 아버지 노르부와 함께 양떼를 몰고 초원으로 나갔죠. 텐진은 셋째 아버지 탄진에게서 목공 기술을 익혔고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들 사이에 교육 방침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엄격하게 다른 아버지는 관대하게 대하려 할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족 회의를 열어 교육 방침을 정했죠. 마을에서 채링의 가정은 모범적인 일처다부재 가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건강하게 자랐고 가족 간의 화목이 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 여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가족 형태가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리 아빠들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죠. 다른 가정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채링은 아이들이 각각 다른 아버지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의
제도의 교육적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언제나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고 보살펴주고 놀아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외롭다는 걸 모르고 자랐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채링은 마을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과 함께 외부 세계화의 접촉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라디오가 마을에 들어오고 가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결혼 제도에 대해 신기해하거나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의 확산이었습니다. 마을에 정식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채링의 자녀들도 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브상이 중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엄마 다른 곳에서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만 있대요. 우리가 특별한 건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1990년대에는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도로가 개선되면서 마을과 외부 세계의 연결이 쉬워졌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일하러 나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문화에 노출되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딸 돌마가 20살이 되던 해, 그 애는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일처다부제,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했어요. 채링은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생존을 위한 절박함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처녀들이 하나둘 도시로 시집가거나 일하러 떠나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처녀들도 대부분 일부일 처제 결혼을 원했고요. 우리 같은 일처다부제 가정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변화가 더욱 급격해졌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통적 생존 방식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토지를 분할해도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 텐지는 라사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한족 여성과 결혼했어요. 로브상은 마을에 남았지만 역시 일부일 처제로 결혼했고요. 제 손자 손녀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